엄마 잘 다녀올게요. 다음엔 꼭 같이 가요. 그것이 미경 씨가 기억하는 아들 현우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사별 후 혼자 키워왔던 현우는 어느덧 청년이 되어 동남아로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미경 씨는 현우를 찾기 위해 삶을 걸었습니다. 경찰의 수색, 대사관의 도움, 현지 신문 광고까지. 그러나 어디에서도 현우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한 장의 사진이 잠들어 있던 희망을 깨웠습니다. 오늘은 사라진 아들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한 미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미경 씨가 어떻게 아들을 만났을지 구독, 좋아요 누르고 함께 가보실까요? 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화요일 오전, 대학 도서관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반납된 책들을 정리하며 가끔씩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제 마음 같았습니다. 항상 어딘가로 흘러가는 멈출 수 없는 시간처럼요. 제 눈빛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5년 전 동남아 배낭여행 중 실종된 제 아들 현우의 이야기를요. 점심시간 동료 사서 영희와 교내 카페테리아로 향했습니다. 영희가 제 근황을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변함없다고 답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면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영희의 따뜻한 위로가 고마웠지만 현우를 잃은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 후 도서관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매일 하는 일과였습니다. 실종된 사람들에 관한 뉴스를 검색하는 것이었죠. 혹시나 현우의 흔적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요. 5해가 지났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어머니가 그러하듯이요. 오후 3시 도서관에 익숙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대학 동창 선희가 도서관을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으로 도서관의 고요함과 대비되는 그녀는 제게 다가와 반갑게 인사하며 딸의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선희는 딸의 태국 신혼여행 사진을 보여주고 싶다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무심하게 화면을 넘겨보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선희의 딸과 사위가 방콕의 카오산 로드에서 찍은 사진 속 배경에 현우와 닮은, 아니 현우임이 틀림없는 청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사진의 촬영 장소와 시기에 대해 물었습니다. 선희는 방콕의 카오산 로드에서 한 달 전쯤 2월 중순에 찍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갑작스런 제 관심에 선희는 의아했지만 저는 그저 궁금했다고만 답했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내면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5해 동안 꺼지지 않았던 희망의 불씨가 갑자기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저는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현우의 방으로 직행했습니다. 5년 동안 그대로 보존된 방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벽에는 세계 지도가 붙어 있고 책상 위에는 현우가 읽던 여행책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의 사진을 손에 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현우의 웃는 눈과 오늘 본 사진 속 청년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착각일까요? 간절함이 만들어낸 환상일까요? 하지만 모성의 직감은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켜고 태국행 비행기표를 검색했습니다. 서랍에서 현우의 여권 사진과 당시 작성했던 실종 신고서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진 속 현우의 웃는 얼굴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아들을 찾아내리라고. 방콕 수완나품 공항의 도착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열대의 습한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태국의 해는 강렬했고 공기는 끈적였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지도를 확인한 후 오후에 카오산 로드로 향했습니다. 30분 걸어 도착한 카오산 로드는 생각보다 길고 복잡했습니다. 거리 양쪽으로 게스트하우스, 레스토랑, 여행사, 옷가게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1시간 넘게 거리를 오가며 사진 속 배경과 일치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팜 게스트하우스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 현우는 이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숙소 안으로 들어가 리셉션에 있는 직원에게 현우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옆에 있던 나이 든 남성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사람 본 것 같아요. 흰옷 입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제가 알아듣지 못하자 그는 빛의 정원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했고 지도에서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거리는 물바다가 되었고 저는 근처 식당으로 피했습니다. 식당에서 옆 테이블의 서양인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주는 모습을 봤다며 제 상황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실종된 아들과 빛의 정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빛의 정원이요? 여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그곳은 좀 이상한 종교단체예요. 사람들이 들어가면 잘 나오지 못한다고 들었어요. 그녀는 빛의 정원이 치앙마이 외곽에 있으며 혼자 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비가 그치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내일은 치앙마이로 가야 한다는 것. 저는 태국어로 빛의 정원을 어떻게 쓰는지 검색하며 다음 행동을 계획했습니다. 아침 일찍 치앙마이행 버스표를 구매했습니다. 호텔 리셉션에서 친절한 태국인 직원이 도와주었습니다. 버스는 10시간이나 걸린다고 했습니다. 비행기가 더 빠르지만 버스는 훨씬 저렴했습니다. 제 상황에서는 비용을 아껴야 했습니다. 버스터미널은 혼잡했습니다. 여행자와 현지인들이 뒤섞여 있었고 태국어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작은 가방 하나와 현우의 사진, 그리고 희미한 단서를 들고 치앙마이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아 출발을 기다리는 동안 옆자리에 태국 여성이 앉았습니다. 그녀는 짧은 영어로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수안이라는 이름의 3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한국어 몇 마디를 할 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이에요? 수아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독학으로 한국어를 조금 배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노력에 감사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조금이나마 낮아진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방콕을 벗어나자 창밖 풍경은 도시에서 시골로 바뀌었습니다. 울창한 열대 식물들과 논, 가끔씩 보이는 작은 마을들. 저는 수안에게 제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실종된 아들과 빛의 정원에 대한 단서를 찾고 있다고요. 수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빛의 정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위험한 곳이라고요. 종교단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집단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왜 혼자 오셨어요? 위험해요. 수아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경찰도 대사관도 도움을 주지 못했으니까요. 수아는 치앙마이에 사는 언니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후가 깊어갈수록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현우를 찾을 수 있을까? 빛의 정원은 어떤 곳일까? 만약 현우가 정말 거기 있다면 어떻게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버스는 치앙마이 외곽에 들어섰습니다. 산들에 둘러싸인 평화로운 도시였습니다. 방콕의 소음과 혼잡함과는 달랐습니다. 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후 저는 작별 인사를 하려 했지만 수안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함께 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안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현지인이고 태국어를 할 수 있으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언니는 치앙마이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빛의 정원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렴한 게스트하우스에 체크인한 우리는 수안의 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안의 언니 파와 남편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빛의 정원에 대해 물었습니다. 파의 남편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빛의 정원은 치앙마이에서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산속에 있는 단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명상과 자연생활을 추구하는 평화로운 공동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세뇌시킨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한 서양인이 거기서 탈출했어요.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길에서 발견됐죠. 저는 그 서양인을 만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파의 남편은 그가 치료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경찰에 진술서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내일 지역 경찰서에 가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우가 그런 곳에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수환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빛의 정원에서 탈출한 서양인의 진술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원은 표면적으로는 명상과 자연 생활을 하는 공동체였지만 실제로는 회원들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세뇌시켜 바깥 세상과의 연결을 끊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외국인인 제 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 수환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찾을 거예요. 수환의 도움으로 빛의 정원으로 가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공동체는 방문객들에게 개방되어 있었고 명상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관광객으로 위장해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틀 후 빛의 정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파의 남편은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수아는 현지 가이드 역할을 맡기로 했고 저는 현우의 사진과 여권 사본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현우의 사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꼭 찾을 수 있기를. 현우가 무사하기를. 빛의 정원으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치앙마이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지역 버스를 타고 1시간 이후 작은 마을에서 지프차를 빌려 산길을 올랐습니다. 운전기사는 우리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지만 수완이 관광객들이 종종 명상 체험을 위해 방문한다고 설명하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수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도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관광객으로 위장하기 위해 편안한 옷차림을 했습니다. 명상과 자연에 관심 있는 여행자처럼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가방 속에 현우의 사진과 여권 사본, 그리고 비상용 현금을 넣어두었습니다. 수아는 작은 배낭에 물과 응급처치 키트, 작은 나침반을 챙겼습니다. 산길을 1시간쯤 오르자 숲속 작은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나무로 만든 아치에 태국어와 영어로 빛의 정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여기서 우리를 내려주고 해가 지기 전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입구를 지나니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평화롭고 정돈된 정원이 나타났습니다. 태국 특유의 화려한 꽃들이 가득했고 작은 연못과 돌로 만든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부드러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원 중앙의 안내 데스크에는 흰옷을 입은 태국인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미소 지으며 방문 목적을 물었습니다. 수완이 유창한 태국어로 우리가 명상 체험을 위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은 방문자 명부를 건네주었고 수완은 가짜 이름으로 등록했습니다. 안내원으로 온 또 다른 흰옷을 입은 여성이 공동체를 둘러보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빛의 정원이 20년 전 설립되었으며 명상과 자연적인 생활 방식 그리고 모든 종교의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지 내부는 몇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명상홀, 식당, 숙소, 작업장, 그리고 공동 정원이었습니다. 모든 회원들은 흰옷을 입고 있었고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공허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현우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지만 아직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조용히 제게 속삭였습니다. 너무 뚫어지게 보지 마세요. 의심받을 수 있어요. 투어가 끝나고 우리는 명상 세션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커다란 홀에서 약 50명의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나무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아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공간 전체에 향이 가득했고 부드러운 음악이 흘렀습니다. 명상 중에 저는 눈을 살짝 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방 건너편 다른 회원들 사이에 현우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짧게 깎여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 보였지만
분명 제 아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수환이 제 상태를 알아챘는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명상 세션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세션이 끝나자 사람들이 일어나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현우를 따라가려 했지만 그는 다른 회원들과 함께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수환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계획대로 해야 해요. 우리는 일일 방문객을 위한 티타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몇몇 오래된 회원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아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새로운 회원들은 정화 과정을 거친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별한 차를 마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티타임 후 우리는 공동체를 더 둘러보았습니다. 한 건물 앞에서 저는 현우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회원들과 함께 걷고 있었는데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보였습니다. 눈은 열려 있지만 영혼은 없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수환이 저를 막았습니다. 지금은 너무 위험하다고, 우리가 의심받고 있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바로 앞에 있는데 말을 걸 수도 안아볼 수도 없다니요. 오후가 되자 공동체 지도자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빛의 스승이라 부르는 서양인 남성이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그는 카리스마가 넘쳤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수환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저는 최대한 평온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눈빛이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저를 응시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명상과 동양 철학에 관심이 있어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우리는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습니다. 식당에서 모든 회원들이 함께 식사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현우를 찾았고 마침내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일일 방문이 끝나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내원은 이미 늦어서 차가 오지 않을 것이라며 하룻밤 머물다 가라고 제안했습니다. 수환이 저를 바라보았고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우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방문객 숙소로 안내받은 우리는 침대 2개가 있는 작은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수환이 속삭였습니다. 방에 도청 장치가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 밤이 제 아들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을 알았습니다. 밤 11시 공동체는 고요했습니다. 수환과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 중인 경비원이 지나간 후 수환이 일어나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30분마다 순찰이 지나가요. 우리는 그 사이에 움직여야 해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손전등과 현우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수환은 나침반과 작은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공동체를 둘러보며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렸다고 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우리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희미한 비상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앞장섰고 저는 바짝 뒤따랐습니다. 숙소 건물을 빠져나와 밤 공기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달빛이 공동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풀벌레 소리만 들렸습니다. 현우를 마지막으로 본 건물을 향해 조용히 걸었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5년 동안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그 건물에 도착하자 잠긴 문이 나타났습니다. 수환이 주변을 살폈고 열린 창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창문을 통해 들어갔고 저는 뒤따랐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약품 냄새가 났습니다. 마치 병원 같았습니다. 좁은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양쪽으로 문이 있었고 각 문에는 번호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이곳이 회원들의 숙소인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현우의 방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환이 재빨리 저를 가까운 방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인 채 발소리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누군가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혀 그대로 얼어붙었지만 침대 위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방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수환이 저에게 신호했고 우리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책상과 파일들이 있는 사무실이었습니다. 수환이 파일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벽에 걸린 보드가 들어왔습니다. 보드에는 회원들의 이름과 방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목록을 훑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우 20일이라고 적힌 것을 발견했습니다. 21번 방을 찾아 복도를 다시 지나갔습니다. 문 앞에 서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침대 위에 누군가가 보였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 현우가 누워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찾아 헤맨 내 아들이었습니다. 현우의 얼굴은 수척했고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지만 분명 제 아들이었습니다. 현우야. 저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마치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야, 엄마야.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의 손은 차갑고 마르게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멍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환이 조심스럽게 현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약물 영향인 것 같아요. 의식이 흐려져 있어요. 현우의 팔에는 주사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수환이 서랍을 열어 현우의 소지품을 찾았습니다. 구석에 현우의 여권과 작은 메모장이 있었습니다. 메모장에는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데려가야 해요. 지금 당장. 수환이 긴박하게 말했습니다. 현우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아들은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와 수환이 현우의 양쪽을 부축해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출구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경비원과 마주쳤습니다. 경비원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고 무전기를 꺼내려 했습니다. 수환이 재빨리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경비원에게 달려들어 무전기를 쳐냈고 저는 현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요. 수환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현우를 부축한 채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공동체 전체를 비추었고 사람들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숲으로 향하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우리는 현우를 이끌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땅은 험했고 가시덤불이 우리의 피부를 핥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추격자들의 발소리와 외침이 들렸습니다. 이쪽이에요. 수환이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오늘 미리 탈출 경로를 파악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현우는 힘이 없었고 우리의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추격자들의 손전등 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 도착했을 때 현우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들의 호흡이 불규칙해졌고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환이 현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약물 금단 증상이에요.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숲속에 갇힌 채 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현우의 이마에 손을 얹자 아들은 뜨거웠습니다. 고열이 있었습니다. 현우야, 힘내. 엄마가 꼭 널 구할 거야. 그때 현우의 눈이 조금씩 초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아들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추격자들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수환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계곡 쪽으로 가야 해요. 거기서 마을로 내려갈 수 있어요. 우리는 다시 현우를 부축해 이동했습니다.
아들의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었지만 현우는 이제 의식이 있었고 최대한 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계곡에 도착했을 때 우리 앞에는 급류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건너기에는 너무 위험해 보였습니다. 수환이 좌우를 살폈습니다. 다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때 멀리서 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추격자들의 차량인 줄 알았지만 소리는 계곡 아래쪽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저기에요. 도로가 보여요. 수환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경사진 비탈을 내려갔습니다. 아래에는 작은 시골 도로가 있었고 한 대의 트럭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환이 손을 흔들며 도로 중앙에 섰습니다. 트럭은 멈췄고 놀란 표정의 운전자가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수환이 재빨리 태국어로 설명했습니다. 운전자는 망설이다가 우리를 태워주기로 했습니다. 트럭 뒤편에 올라탄 우리는 마침내 빛의 정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제 품에 안겨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현우야. 트럭은 어둠 속 도로를 달려 치앙마이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추격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현우를 받아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입원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수환이 통역을 도와주었습니다. 의사는 현우가 여러 종류의 약물에 노출되었으며 심각한 금단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액과 해독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치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환이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빛의 정원에서 일어난 일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반신반의했지만 현우의 상태와 우리의 증언을 듣고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밤새 병원에서 현우 곁을 지켰습니다. 아들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회복될 것이라고 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약물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면 며칠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현우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의 눈에 조금 더 선명한 빛이 있었습니다. 엄마. 현우가 희미하게 불렀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기 있어, 현우야. 엄마가 여기 있어.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말을 하려 했지만 힘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저 현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5해 만에 찾은 소중한 연결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태국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의 일주일은 길고 지루했습니다. 현우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면서 보냈습니다. 의사들은 아들의 몸에서 약물이 빠져나가는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병실 의자에서 밤을 새우며 현우를 지켰습니다. 수아는 매일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경찰과의 소통을 도와주었고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국 땅에서 이 모든 일을 헤쳐나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셋째 날 현우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아들은 더 오랜 시간 깨어 있을 수 있었고 간단한 대화도 가능했습니다. 현우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엄마 맞아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현우는 기억이 흐릿하다고 했습니다. 빛의 정원에서의 시간은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모호했습니다. 아들은 5년 전 태국 여행 중 카오산 로드에서 외국인들을 만났고 그들이 자연 속에서의 명상과 평화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기억했습니다. 호기심에 빛의 정원을 방문했던 현우는 그곳에서 제공한 차를 마신 후 기억이 흐려졌다고 했습니다. 이후로는 단편적인 장면들만 기억했습니다. 명상 세션, 흰옷을 입은 사람들, 매일 마시는 약물. 의사들은 현우가 장기간 약물에 노출되어 인지 기능과 기억력이 손상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젊고 건강한 체질 덕분에 완전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넷째 날 치앙마이 경찰의 수사관들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빛의 정원을 급습했지만 대부분의 회원들과 지도자들이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현우의 증언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의사들은 아직 조사받을 상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현우가 외국인 피해자로서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한국 대사관에도 연락이 갔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날 한국 대사관의 영사가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영사는 현우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작업을 도와주었습니다. 현우의 여권은 빛의 정원에서 찾아냈지만 이미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영사는 임시 여행 증명서를 발급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언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영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의 허가가 나는 대로 바로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마 일주일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수아는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그녀는 통역은 물론 심리적 지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녀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국에 오시면 꼭 연락하세요. 수아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아들을 찾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의사들은 마침내 현우의 퇴원을 허락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약했지만 의식은 완전히 돌아왔고 기억도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한국에 돌아가면 심리치료를 계속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원비는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우를 되찾았다는 기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사관에서도 일부 지원해 주었고 남은 금액은 제 신용카드로 처리했습니다. 퇴원 당일 수아의 언니 파와 남편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치앙마이 공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현우를 위해 태국 전통 부적을 가져왔습니다. 악령을 쫓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부적이었습니다. 이제 어떤 나쁜 기운도 현우 씨를 해치지 못할 거예요. 현우는 감사하게 부적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치앙마이 공항으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태국의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초록빛 산들과 황금빛 사원들, 오토바이를 타는 현지인들. 다른 상황이었다면 아름답게 느껴졌을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에게는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악몽의 장소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수안과 그녀의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만난 천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수안. 당신이 없었다면 현우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수안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현우도 수안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눈빛에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콕으로 가는 국내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현우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방콕에서 하룻밤을 묵은 후 다음 날 인천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현우는 비행기 안에서 대부분 잠을 잤습니다. 가끔 악몽에 시달리는지 몸을 떨었고 저는 그때마다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오랜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5년 만에 아들과 함께 밟는 고국의 땅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현우의 임시 여행 증명서로 인해 추가 확인 절차가 있었지만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공항 도착장에는 제 동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현우를 끌어안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현우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우리 현우가 살아 돌아오다니.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현우는 한국의 풍경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5년 동안 변한 것들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들, 바뀐 도로들, 낯설어 보이는 간판들. 저희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현우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천천히 현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은 잠시 멈춰서서 집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아왔어요, 엄마. 그 순간 모든 고통과 절망이 씻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현우도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책장의 책들, 책상 위의 사진들, 벽에 붙은 포스터들. 모두 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변함없이 보존된 방에서 아들은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잠든 후에도 오랫동안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현우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들은 정말로 돌아왔습니다. 악몽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일찍 일어나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아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척했지만 그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아들의 눈에는 이제 희망의 빛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와의 첫 상담이 예약되어 있었고 경찰 조사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맨 여정이 마침내 끝나고 이제 희망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귀국 한 달 후 현우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말이 없던 아들이 조금씩 빛의 정원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약물로 세뇌되어 시간 개념도 잃었다고 했습니다. 경찰 조사도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인터폴을 통해 국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현우의 증언은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대학교 도서관으로 복귀한 저는 동료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영희는 제 표정이 달라졌다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미경 씨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네요. 주말이면 현우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거나 요리를 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조금씩 예전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태국에서 돌아온 지 2달째 수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빛의 정원 수사가 진전되고 있으며 몇몇 지도자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현우는 바깥 활동을 늘려갔습니다. 카페에 가거나 서점에서 책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대학에 다시 다니고 싶어요. 학교의 상황을 설명하고 현우는 다음 학기부터 심리학과로 전과해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상처는 여전했지만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면서도 글쓰기가 치유의 과정이 되었습니다. 2년 후 현우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에세이 어둠 속에서 찾은 빛으로 대학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28번째 생일 현우는 뜻밖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 태국에 가보고 싶어요. 그해 여름 우리는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방콕 카오산 로드를 걷고 치앙마이에서는 수안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빛의 정원이 있던 곳은 이제 지역 주민들이 가꾸는 진짜 정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해방감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귀국 후 현우는 더 활기차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학업에 열중하고 심리 상담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들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과거의 그림자 너머로 빛나는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